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종대 정옥식의 평화로 11월 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옥식이고요. 옆에 방송인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연수대 교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좀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뿐이겠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아마 밤새 그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어떤 마치 활극을 보는 듯한 이런 어떤 장면에 잠을 쉽게 못 이루셨을 거고요.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보던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의 세기의 그 타이틀 매치를 네. 볼 때 같았어요. 네. 그때 이제 알리는 황혼계에 접어들었고 조지 네, 포먼은 네. 이제 그 신성 떠오르는 복싱계 강자였는데 그렇습니다. 누가 조지 포먼 같고 누가 알리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인파이터 예. 이런 어떤 그 스타일에는 트럼프가 좀 어울리는 것 같고 예. 반면에 아웃사이더 뭐 존재감은 좀 약하지만 여기 네.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이런 것들은 조금 바이든 스타일 아니냐. 네. 물론 그 막판에 트럼프가 기세를 올려가지고 네. 뭐 거의 뭐 홍길동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합주에서 한껏 끌어올리는 그 선동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 힘도 좋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은 결국 어떤 대조적인 그 스타일 네. 뭐 조는 듯 하면서도 그냥 적당히 선거 운동하는데 네, 의외로 네. 그게 또 네. 사람들한테 나 조용히 살고 싶어 트럼프 너무 시끄러워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바이든 스타일이 통하는 네. 이런 걸 보면서 아웃사이더와 인파이터의 대결이었다고 네.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어제 음, 한 오후 한 3, 4시까지만 하더라도 네. 트럼프가 재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 그렇게 세계 봤어요. 도박사들이 네. 선거 전에는 바이든 쪽으로 갔다가 아. 개표 상황을 보고 이제 트럼프 쪽으로 갈아타고 있는 뭐 이런 상황들도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음, 어제 저녁에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바이든이 그 이른바 러스트 벨트 중에 한 곳인 그 위스콘주에서 역전에 성공했죠. 예. 그리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오늘 새벽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또 러스트벨트의 또 하나의 격전지인 미시간주에서도 역전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지금 잠정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그 총 538명의 선거인단 네. 가운데 270명 70표가 이제 매직 넘버죠. 270표를 확보하면은 당선이 되는데 지금 바이든이 264. 네. 여기서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애리조나에서도 승리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 264. 그러니까 이제 매직 넘버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214.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좀 벌어지네요. 네. 그래서 지금 관심의 초점은 그 6석이 달려 있는 네바다주. 네. 네바다주에 쏠리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11시 현재 86%가 개표되어 있는데 바이든이 0.6% 앞서고 있다. 0.6%. 이런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허.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좀 예.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역시 공화당 성향의 투표는 주로 현장 투표에 네.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역전된다는 것은 우편 투표, 그 부재자 투표죠. 우리로 얘기하면. 네. 이런 어떤 그 투표가 민주당 표가 좀 다수가 있어서 네. 계속 그 바이든 쪽으로 역전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사전 투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편 투표. 네. 이게 보니까 1억 명 넘게 사전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6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우편으로 투표를 했고, 우편으로 비대면 언택트 투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전 투표, 사전 투표소에서 하는 투표소 가서 하는 거. 이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합쳐서 이제 1억 명이 넘는데 그 6천만 표가 넘는 우편 투표의 상당 부분이 네. 좀 현장 투표보다는 늦게 개표가 되고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는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앞서가다가 우편 투표함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개표가 이루어지면서 바이든이 이제 곳곳에서 역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셈이죠. 네. 그렇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바이든은 더더욱 유리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네바다에서도 0.6%를 앞서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제 그 핫스테이트로 불리는 펜실베니아. 여기 어제 오후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10% 이상 앞서는 걸로 나왔었는데 방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88% 개표 상황
했는데 지금 3% 차이로 격차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우편 투표함이 본격적으로 지금 개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바이든이 추격을 하고 있어서 네. 전반적인 판세는 바이든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전망들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그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네, 예, 정부에서 TF가 가동돼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더만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바이든 쪽에 초점화돼서 네, 밤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네, 오늘 아마 한 10시까지 그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정부 TF죠. 정부, 예, 물론 외교부가 주관이 된 거죠. 네, 근데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바이든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과 기대되는 점을 네, 다 균형 있게 분석을 해놨더라고.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뭐 대체로 추정해 보건데 네, 의외로 네. 지금 민주당 내에 전혀 새로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민주당의 그 산발적으로 아직은 뭐 주류 정책화된 기류는 아니지만은 코로나 기후 위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공비를 줄여서 네, 이걸 기후 위기에 재원을 집중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저기 그 국방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 대목부터 이제 우리 정부의 해석이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러면은 저 비핵화와 평화 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평화 프로세스로 해서 국방비가 소요되는 그 요인 자체 이것을 줄여가지고 네. 결국은 기후 위기를 아마 바이든이 국정의 핵심 철학으로 삼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종의 힘을 몰아줘 버리자 이거예요. 북한을 비롯한 이 적대 국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네. 안보 수요를 줄이고 네. 그래서 국방비의 공급을 줄여가지고 이거를 네. 갖다가 뭐 코로나 대처라든지 네, 그 예. 기후 위기 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예. 뭐 이런 물론 좀 산발적입니다. 그런데 네.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이제 최근 미국 의회가 종전선언 결의안을 네.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을 추진해 왔고 또 곧 그것이 그 저 결의안이 이제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의외로 바이든 쪽에서 그 뭔가 코로나 시대의 이 다자주의와 공존의 질서를 만드는데 조금 더 행보를 빨리 한다면 네. 이게 우리한테 좋은 에너지로 공급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그게 이제 하나의 TF에서 가능성이고 네. 발표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정반대의 가능성은 음, 미국이 이제 자기들이 다른 데에 쓸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국방비를 줄이는 기조로 간다고 한다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한테 부담을. 비용 분담. 그러니까 네. 이 비용은 금전적인 비용도 있지만 네, 그 역할, 네, 역할의 분담을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네.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그 양상은 지금까지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갈취하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 5배 올리라는 거 아닙니까? 실무진끼리 50% 올리는 거를 합의를 해오니까 나 이거 안 돼. 승인 못 해. 이래가지고 한미가 교착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또 문재인 대통령이 5배 올리라고 내가 승인 못 해. 네. 이래가지고 양국 대통령 게임이 된 거예요. 네. 실무진끼리는 다 합의가 됐어요. 매년 13%, 14% 올려서 최종적으로 5년간 한 50% 정도까지 올리면 어떠냐. 오케이. 각자 보고 하자. 이것까지 다 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양국 대통령들끼리 이제 힘겨루기가 들어가면서 그냥 교착 상태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디펜스 버짓 쉐어링 방위 비분담에 관한 논쟁이었고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끼케야 1조 원에서 플러스 알파 얼마냐 논쟁이었다면 이제는 디펜스 쉐어링 그러니까 아예 방위 분담을 하자. 방위 비자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국방비 빵빵 늘려서 그 지역 안보에서 역할도 하고 뭐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력도 한국이 이제 하고 우리는 큰 중국 같은 데나 신경 쓰면 되지. 이제 재래식 전쟁 한국이 다 책임지고 네. 우리는 옆에서 어시스턴트만 할 테니까 네. 이러면서 나올 때는 이건 방위비 분담하고 비교도 안 되는 어떤 더 큰 규모의 그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어떤 그 압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방위비 분담 협상이 사실상 이제 결렬됐다고 봐야겠죠. 네. 결렬됐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내년 초에 다시 이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만약에 그 출범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준비해왔던 이 협상안도 사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가 말도 안 되게 계속 올려달라고 그래서 뭐 계속 이제 계속 올려줘 왔던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5년 동안 밀년에 한 10% 안팎씩 올려갖고 이제 50% 정도 늘리는 네. 이런 거는 일단 지금까지 뭐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지금도 미국한테 주는 방위 분담금을 미군이 다 못 써갖고 이제 돈이 남아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때 이루어져 왔던 이 비합리적인 네. 방식을 정상화하자. 예. 이런 요구를 담은 안을 우리가 준비해야지 트럼프가 했던 거를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우리 정부가 내세웠던 안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 해서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가는 방식은 곤란하다. 그거는 그거는 이제 좀 우리가 이미 분명히 짚고 바이든이 그 공약을 했어요. 동맹국을 갈취하는 일은 안 하겠다. 네. 이게 이제 한국 언론에 기고까지 해가지고 네. 예, 그런 트럼프의 행위를 규탄하면서 네. 이 동맹국에 삥 뜯고 갈취하는 건 나 그거 안 한다. 네. 이거를 이제 바이든은 이미 사전에 다 공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무지막지한 압력의 형태, 트럼프식의 방식은 이제는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어떤 동맹을 존중하겠다. 저기 앞으로 다자주의적으로 공동 안보도 하고 뭐 하겠다. 이런 말들은 듣기에는 좋아요.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국방비 이제 좀 깎아야 되겠고 클린턴 때에 비견되는 대규모 군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말은 동맹을 존중하겠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또 다른 어떤 그 변형된 그런 네. 어떤 방기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부담 전가 이런 형태로 방금 정욱식 대표가 얘기한 대로 충분히 나올 개연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 문제 관련해서 좀 더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사실 그 바이든 캠프에서 밝혀온 거는 좀 선언적인 얘기, 네. 좀 추상적인 얘기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려면은 지금 현재 동맹 문제에 관련해서 핵심적인 쟁점들이 무엇이냐 이걸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었던 오바마 행정부 때 동맹 전략이 어땠느냐, 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그러한 동맹 전략을 추구했느냐, 네. 이거를 반추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단 지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굉장히 좀 격화되고 있고 중국의 길을 꺾어놔야 된다고 하는 건 미국 내에서 초당적인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그렇게 쉽게 방위비 감축을 국방비 감축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이고 그 동시에 오바마가 2009년 1월달에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서 그로부터 한 7, 8개월 후에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중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예. 이제 중국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중국과 함께 세계 도처에 깔려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의 이익이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표현이 G2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중국은 거부했지만 사실 네. 우리는 다 이미 네네. 일반화하고 있었죠. 네네. 네. 그런데 그 기조가 1년 만에 뒤집힙니다. 1년 만에. 네. 예. 1년 만에 뒤집혀서 2010년 말부터는 사실상 중국 봉쇄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죠. 네, 피벗 에이시아. 예, 뭐 피벗 투 아시아, 뭐 아시아로의 귀환, 예. 그다음에 그 표현이 이상하니까, 뭐 농구 경기도 아니고 무슨 뭐 피벗을 갖다가 뭐 중동을 했다가 뭐 아시아로 했다 이게 좀 이상하니까, 이른바 이제 그 아시아 재균형, 그 아시아 리밸런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본격화했고 그 와중에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한미동맹 네. 관련해서.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약정이 나왔고, 그죠? 네. 더 나가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드 배치 결정, 네. 예, 이런 게 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루어졌고, 그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뭐예요? 중국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됐다. 네.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 부분이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시 대외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 네. 예, 거기에 일단 이제 양국 관계의 기조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뭐 대북 정책이나 동맹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네, 좀 네. 그 톱다운 방식으로 가는 이런 양상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대한 전환이 다시 이제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봤을 때 물론 지금은 몇 가지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기후 그렇죠. 변화도 예. 있고 경제 사실은 특히 뭐 또 경제 예, 문제도 경제 재건 문제도 있고 이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완벽히 과거로 되돌아간다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걸 뭐 대통령이 직접 할 리는 없을 거고 네. 그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기 바이든 캠프에 누가 참여했느냐. 네. 네. 뭐 익히 그 익숙한 이름이 들리거든요. 커트 캠벨, 네. 뭐 웬디 셔먼, 뭐 우리 신문지상에서 가끔 봤던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저기 뭐냐 일종의 그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는가? 뭐 네. 어떤 걸 지향하는 이 사람들의 캐릭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오바마 아니 저기 그 바이든의 외교 참모들의 핵심은 그 밥에 그 나물들입니다. 그 밥에 예, 그만. 대부분 다 오바마 행정부 때 예. 오바마 행정부 때 고위직을 지냈던 그러니까 뭐 NSC라든지 국무부, 국방부 또 정보기관 이런 데서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들이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뭐 웬디 셔먼도 국무부 그때 그렇죠. 정보차관이었고 커트 캠벨도 그 동아태담당 차관보였고 당시 그 국무부 부통령이었던 그 블링컨 이 사람이 지금 사실상 이제 좌당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네, 것들도 네. 보여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바이든의 대외 정책, 특히 이제 동맹 문제라든지 대북 정책, 또 대중국 정책을 볼 때 이게 지금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를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핵심적인 참모들이 다 오바마 행정부 때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예.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할 때 네. 2009년 1월달에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할 때 출범 직후에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육자회담파와 한미일 삼각 협력파가 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육자회담파들은 어찌되었던 그 부시 때 육자회담 막판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니까 그걸 갖다 성과를 좀 계승해 갖고 여기에 북미 직접 대화까지 좀 연결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오래된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쪽에 이제 좀 주장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그 이후에 대북 정책 특별 대표를 맡게 된 스티븐 보즈워스 같은 사람이 이제 네. 그런 쪽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반면에 커트 캠벨과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건 중국을 이롭게 하는 거다. 육자회담 무장국이 중국인데 육자회담을 통한 그 문제 해결은 중국을 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후자가 승리를 하게 됐고 스티븐 보스워즈는 사실상 이제 대북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제 좀 소외되는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에서 뭐 재균형 전략, 그러니까 이른바 그 전략적 인내라는 게 전략적 인내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옵니다. 네. 예, 굉장히 주목할 현상은 꽤 비슷한 시기에 나오게 돼요. 예. 거기에는 북한의 이른바 핵 위협이라는 것을 대화 협상을 통해 풀기보다는 그 위협을 빌미로 삼아서 한미 동맹, 미일 동맹, 더 나가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구하는 명분으로 삼겠다. 그걸 갖다가 이제 아시아 재균형으로 또 확대하는 이런 어떤 판단들이 당시에 좀 강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이 동맹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 동맹과 대북 정책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앞으로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동맹국의 입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쪽 지금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뭔가 한미 간의 정책 공조가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찌되었던 미국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의 입장과 요구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대북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본의 입장과 요구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본도 머릿속이 복잡해졌겠네. 그래도 우리만 복잡해지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복잡해졌죠. 이런 토론이 일본에도 지금 많을 거예요. 그러겠죠. 뭐 우리보다 더 면밀히 더 검토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텐데 그래서 앞으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일 관계가 되겠죠.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한일 간에 뭐 서로 치고받고 싸웠던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돈벌이, 돈벌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둘이 뭐 싸우든 말든 별로 관계를 안 했는데,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오바마 때를 복기해 보면 사실 그 한일 위안부 합의의 배후에는
미국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웬디 셔먼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왔던 거죠. 그렇죠. 예. 예. 위안부 협상 빨리 하라. 네. 그리고 값싼 과거에 이 얘기에서 박수 받는 건 쉽다. 네, 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우리 정부를 그 원색적으로 사실상 비토해버린, 그렇죠. 예, 예. 네, 비난한 네. 그 웬디 셔먼이 그 국무부 있을 때 얘기 아닙니까?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있을 때 네. 있던 일이죠. 그러니까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는 역사 문제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네. 적당히 이걸 타협을 하고 그리고 미래로 가자. 그 미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 양자된 그 동맹 관계를 한미일로 결속을 하면 훨씬 더 가성비 뛰어난 동맹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해서 위안부 합의를 맺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전후해서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약정, 한일 군사정보보호 약정, 또 사드 배치 이런 것들이 1년 다 이어졌던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한일 간의 강제 징용 문제 가지고 굉장히 좀 양국 관계가 많이 악화되어 왔는데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뒤에서 이 문제에 대한 거중 조정을 시도를 하면서 네. 다시 한미일 더 나가서 이제 한미일에서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 때 뭐 쿼드 플러스 알파 이런 거까지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양자 동맹 중심의 미국 주도의 아시아 동맹 구조를 좀 다자화하는 이런 쪽의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네. 예, 제가 판단하기엔. 자, 그러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빨리 좀 손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 가지 내가 좀 눈여겨보는 거는 예를 들면 커트 캠벨 같은 사람. 네. 이 사람은 루마니아의 그 차우체스크 네. 그 정권의 붕괴 이거를 예견하면서 그 동유럽의 그 사례를 연구해 가지고 30대부터 네. 뜬 네.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관점은 북한 곧 망한다.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세상을 선과 악으로 보고 악은 반드시 붕괴한다는 이런 어떤 그 도덕주의적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사실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어떤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사실은 그게 좋은 면도 있죠. 뭐 소수자 보호, 네. 난민 수용이라든가 또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반대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은 이런 어떤 정치적 올바름의 근저에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어떤 저런 악마, 인권 유린 체질적인 거부감이 있죠. 이 어떤 거 네. 민주사회의 어떤 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껴안고 무슨 러브레터 주고받고 이것에 대한 심한 반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민주당의 어떤 스타일 아니냐. 이런 점들이 앞으로 또 어쩌면 우리한테 뭔가 또 다른 근데 제가 알기론 미국 그 대통령 선거 후보 가운데 북한의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오바마입니다. 예, 예. 네. 예, 2008년 미국 네. 대선 때 부시의 대북 정책 왜 양자회담을 잘 안 하느냐. 필요하다면 최고위급 수준에서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왜 북한을 악마화하면서 당시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죠. 왜 북한 지도를 악마화하면서 왜 협상을 거부하느냐. 그러면서 본인은 만날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역대 미국 대선 후보 중에 처음으로 한 사람이 바로 오바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바마가 그런 대선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바마 8년 동안 뭐 정상회담은 고사하고 육제회담도 한 번도 안 열렸고, 그죠? 그리고 북미 회담도 뭐 가끔 가뭄에 콩나시 열리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만약에 오바마가 그때 대선 공약에 충실했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처럼 북핵 문제가 되었겠느냐라고 우리가 좀 아젠다를 좀 한미 간의 협의에서 우리가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글쎄 그래서 저렇게 종전선언 문제를 막 그 캠페인을 문 대통령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와 맞닿아 있지 않은가 하는 나름대로 짐작은 해요. 그리고 이해도 합니다. 어쩌면은 의제 설정 문제 때문에 저러시나 보다 이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북한에 대해 가지고 오바마는 자기의 정책 실패를 인정을 했어요. 트럼프를 만났을 때 그 인수인계하기 위한 마지막 자리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건 북한이다. 그렇죠. 이걸 트럼프한테 털어놨잖아요. 북한이 엄청나게 그 진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서방의 특히 미국 CIA 같은 정보기관의 예상을 완전히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밥 우드워드 책에도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어떤 북한이 그렇게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정보기관의 예측치를 추월해 버리는 이런 것들이 오바마한테도 큰 충격이었고 내가 해결을 못했구나. 네. 그러니까 이건 내 숙제였다. 이거 네. 숙제 안 해놓고 나 대통령 끝나는 거다. 네. 이 메시지를 트럼프한테 준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북한이 정책 우선순위에 굉장히 높았던 거고 네. 오바마는 무시하고 방기했다가 악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네. 그 트럼프가 뒤처리를 다 못하고 나갔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오바마 쪽의 연장으로 바이든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의식은 살아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숙제다 우리. 네. 곧 이 숙제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바이든이 당선되면 언론에서 대북 정책 관련해서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네. 네. 전략적 인내를 다시 답습할 거냐, 아니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가할 거냐, 뭐 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쏟아질 텐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나 전문가들 제가 보기엔 잘못 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뭐 대북 정책 관련해서 대북 정책의 인선도 좀 해야 되고 네. 한 6개월 정도 한 상반기 정도에는 북미 대화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는데 근데 오바마 때 보면은 오바마가 집권하자마자 네. 5대 대외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대북 협상을 잡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었죠. 가장 먼저 그 해외 순방을 선택한 지가 동아시아였어요. 네. 네, 동아시아 2월 달에 기억납니다. 바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하면서 그와 동시에 스티븐 보즈워즈를 대북 정책 특별 대표로 임명을 하면서 평양에 보낼 의사를 밝힙니다. 네. 예, 그걸 이제 밝히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북한하고 협상하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한 겁니다. 그건 팩트예요. 집권하자마자 네. 불과 한 달 사이에. 네. 예. 근데 그게 무산된 데에는 남북한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무산된 데는 첫 번째 당시 이명박 정부였잖아요. 네. 예. 이명박 정부의 머릿속에는 기다리는 게 전략이다. 네. 북한건 망한다. 마치 뭐 김정일이 몇 달 전에 뇌 관련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이건 뭐 5년 이상 못 간다. 그래서 김정일 죽으면은 북한군 망하기 때문에 네. 한미 동맹은 북한이 무너졌을 때 통일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뭔 말도 안 되게 무슨 그렇지. 다시 뭐 육지에 되면 재개하느니 북미 직접 협상을 하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명박 정부가 태클을 걸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천안함 연평도 사건도 일어나고 그건 이제 그 다음 연도였죠. 예. 그 북한이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도 좀 약간 좀 뭐랄까 이 전환기에 뭐 좀 혼란을 예고하는 듯한 이런 좀 뭐 이상 징후들은 많았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었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이명박 정부의 그 해방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또 하나는 중요한 요인이죠. 예. 예. 그래서 그때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오바마의 대북 정책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지켜보고 따라가기. 그러니까 MB 정부가 뭘 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그걸 따라가는. 그렇게 이제 혹평을 할 정도로 그렇죠. 그때 이명박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문제였지. 상당히 제가 한 가지 영향력을 일화를 행사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네, 고건 전 국무총리 기억하십니까? 네.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 쓸만한 일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네. 그 사회통합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참여정부 때 사람들도 많이 불러들이고 네. 이래가지고 보수진보 대화를 시켜가지고 그 위원장을 맡으셨다고. 네. 고건 씨야 뭐 저기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 했던 그렇죠. 분이고 네. 그러니까 네가 해 하면서 오히려 전 정권의 총리를 임명해가지고 잘했어. 그런데 2010년이 돼서 1기 임기가 끝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2기에 또 연임을 해라 해가지고 다 본인은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 2기 지도부가 이제 위원들이 선임돼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인사를 간 거예요. 대통령 직속 기구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회 통합하면 남북 화해 협력도 해야 되고 해서 고건이 업무 보고를 하면서 뭘 했냐면 북한에 나무를 심겠습니다. 예. 이 한반도의 산림 협력으로 네, 이래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반응이 네. 북한 곧 망할 건데 나무 심어 뭐해요? 이러니까 고건 위원장이 이 말에 다음 말을 잊지를 못하고 네. 그 굴욕감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2기 신임 지도부 인사하러 간 그날 오후에 청와대 갔다 와서 나 사임할 거야. 이래가지고 안 해. 이거 다 가짜야. 이래가지고 사임계를 내버려요. 네. 2기 취임 첫날. 네. 네. 그래가지고 위원장이 바뀌어. 그런데 밖으로 이제 고관이 뭐 이런 내막을 공개한 분은 아니지만 그러지만은 그때 이제 자기들 다 보수입니다. 사실 고관이 무슨 진보 인사입니까? 네, 네. 이분도 그러는데 사회 통합하고 남북 통합해야지 이랬다가 대통령 면전에서 모욕을 받고 나와서 다 들어와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2009년 10년 요 무렵 보면은 이 대통령은 북한이 곧 망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또 그 말씀하시니까 또 기억나는 게 어, 2009년 말에 그때 임태희 노동부 장관, 예, 예? 청와대 노동부 장관. 비서실장도 했죠. 예, 예. 나중에 이제 비서실장이 됐지만 네. 노동부 장관이면서 뭐 정권의 2인자 아닌 3인자 아닌 불릴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 당시 노동부 장관이 북한의 김양건 통전부장 네. 만나가지고 어디 협상을 했는데, 싱가포르인가 어디서 만났다던데. 예, 싱가포르인가. 제가 임태희 임태희 씨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놀랄 정도로 음. 김양건 부장이 굉장히 저자세로 나오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표력하면서 남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상회담 관련해서 사실상 합의를 해서 임태희 장관 입장에서는 한 건 한 거 아닙니까? 네. 한 건에 하고 대통령한테 딱 보고하러 갔는데 조인트 까인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곧 망하는데 뭔 북한하고 무슨 뭐 정상회담이냐고 정상회담. 조인트 까이고 어. 당신 빠져. 음. 이제 뭐 대북 정책 이쪽에서 북한하고 접촉하는 거 빠져. 어.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한 거예요. 어. 네. 이 일을 제가 임태희 장관한테 직접 그 그랬던 사람이 겁니다. 그 뒤로 네. 발언에 매가리가 없어졌어요. 네네. 원래 그 양반 국방부 장관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네. 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 보수 정권에도 저런 인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외교 한번 꼭 해보고 싶다는데. 네. 어? 그래가지고 뭐 저 나름대로는 그 저기 또 뭐 비밀 접촉도 하고. 그러면서 그 했는데 나는 그럴 때 누굴 떠올렸냐면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박철원 네. 대통령 특사로 왜 북방 정책을 수행하고 네네. 또 북한에 비밀리에 가가지고 왜 김일성도 만나고 이랬던 박철원이 생각나더라고. 네. 그런데 그렇게 될 뻔했는데 완전히 그냥 그렇죠. 청와대 매파들이 그냥 다 뒤집어 놓고 가지고 그냥 네네. 그 볼튼이 다 깨버리듯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백악관에서 쫓겨난 네오콘들이 다 청와대로 취직했다. 이런 표현도 그때 썼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로 후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저기 이명박 정부였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또 파악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그 바이든 캠프의 외교 정책 관련해서 이제 쭉 그 보니까 또 몇 가지 또 주목할 만한 점도 있는데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핵 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됩니다. 네. 예. 우리는 북핵 문제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서 좀 세계를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트럼프가 탈퇴한 이란 핵 협정을 어떻게 할 거냐. 바이든이 얘기했습니다. 다시 가입하겠다. 복귀하겠다. 다시 가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전략무기 감축 협정,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 뉴 스타트라고 불리죠. 네. 이게 내년 2월이면 만료가 돼요. 예. 근데 지금 미러간의 협상도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재연정하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 이른바 INF 조약, 이 INF 조약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근데 그건 러시아라는 변수가 있어서 그렇죠. 또, 사실 미국 러시아 간에 체결된 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탈퇴할 때는 야, 왜 중국은 없어? 자기들은 중거리 미사일 못 만들어 이렇게 족쇄를 채워놓고 중국은 계속 다 해. 만드니까 중국이 안 들어오면 우리 나갈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뛰쳐 나갔는데 이 부분도 아주 굉장히 앞으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되죠. 비확산 문제, 이른바 핵 비확산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란 핵 문제와 그 북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 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이게 정부 관계자분들이 혹시 방송 들으시면 이거 굉장히 주목할 내용이 이게 뭐냐면 이란 핵협정에 재가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이란 핵협정은 역사적인 합의인 만큼 이걸 대북 협상의 모범으로 삼겠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누구 발언입니까? 바이든 캠프의 발언이에요. 아, 캠프에서 공식적인 나오는, 입장이에요. 예. 예, 공식적인 입장.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때 폼페이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이게 무슨 핵협정이냐 이런 허술한 협정을 해놓고 이게 무슨 역사적인 합의냐 이건 재앙이다. 그게 허술한 협정이다. 예, 예. 그러면서 탈퇴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핵협정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이란 핵협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우수한 협정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게 이른바 FFVD예요. 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되는 비핵화. 근데 FFVD는 뭐냐면 그게 먼저 핵 문제만 포함된 거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에는 핵뿐만 아니라 모든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생물무기, 이중용도 프로그램을 다 폐기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사찰 방안을 북한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뭐 사실상 패전거 취급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갖다 FFVD라고 얘기했고 그걸 하노이 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들이밀면서 그 노딜로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해서 그보다 더 강한 걸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건 과유불급이었던 것이죠. 네. 과유불급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바이든이 이란 핵협정에 복귀하면서 이걸 대북 협상의 그 모범으로 삼겠다라고 한다면 현실 가능한 방안, 현실 가능한 해법을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핵협정에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란 핵협정에는 뭐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나 탄도미사일이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오로지 핵 문제, 네. 선택과 집중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시 행동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검증 안 하는 방식으로 제거하고 미국과 유엔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가는. 네. 그러니까 제재 해결과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포기를 동시행동 차원에서 맞교환하는 네. 이런 어떤 그 접근법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의 주류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게 선비핵화 후 제재 해결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 핵협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들이 역사적인 합의를 했다라고 한 이란 핵협정은 동시행동 차원에서 했던 만큼 대북 협상도 그 틀에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뭐 그 종전선언 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네. 이런 어떤 그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외에 순차적인 경제 제재의 어떤 그 해제라든가 또는 어떤 면제 네. 뭐 이런 그 동안에 테이블 위로 올라온 그 많은 아젠다들. 이런 어떤 우리 행동의 수많은 목록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그 이렇게 하나의 하나의 과정 시퀀스로 네. 이런 것들의 행동 계획들을 짜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그렇게 가갖고 정말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뭐 그냥 핵동결 정도로 끝나는 거냐. 핵동결 네. 정도로 끝난다고 하는 건 특히 미국의 일기 행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게 네. 재선이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 재선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 그렇죠. 도움이 안 되고 역풍이 불 수 있는 외교 정책에서 역풍이 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반도 이런 방식으로 협상을 하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 완전히 정말 가능해지는 거냐? 네. 이런 확신을 어떻게 하면 갖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당연히 이 과정에서 북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한반도 비핵화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북미 수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대북 제재를 해결해야 되고 특히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중대한 한반도에서 현상 변경을 의미하고 이것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이 크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뭔가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을 중국을 겨냥하는 형태로 변환시키려고 하는 이런 또 하나의 흐름과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도 같이 존재하겠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우리로선 참 어려운데 사실 이번 선거의 특징을 보면은 말입니다. 네. 이게 바이든이란 존재는 우리가 미국 대선에서도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았어요. 네. 오로지 트럼프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 대선을 바라봤던 네, 겁니다. 네. 그 실제로 미국의 대선 그 지지 성향을 보더라도 바이든 지지자의 67%가 네.
바이든을 정말 좋아서 바이든이 꼭 대통령 돼야 돼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싫어서 트럼프가 싫어서 난 예. 바이든 지지하는 거야. 이게 67%로 여론조사에 나와 있어요. 물론 선거 직전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선거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가 아니고 네.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과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 간의 선거였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신임 투표의 성격으로 간 것이지. 네. 얼핏 보면은 존재감은 오로지 트럼프가 알파요 오메가였다 이겁니다. 네. 트럼프로 시작해 트럼프로 끝난 선거예요, 네. 사실상.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바이든이 하는 얘기는 포스트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이후에 자기가 창조할 새로운 세계. 또 이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뭘 제시한 게 아니고 네. 설령 제시했더라도 안 듣고 네. 트럼프 제 문제나 우선 좀 처리해 보자. 네. 이걸로 선거가 다 끝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트럼프 오어 나 트럼프 여기서 끝난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왠지 바이든이 그 현상 유지를 잘하는 어떤 그 대통령 같아 보이지 현상을 타파하고 그게 더 아주 중요한 나오는 어떤 포인트예요. 변혁으로 나아가는 리더십은 이번 선거에서 보여진 게 없다 그렇죠. 이겁니다. 예, 제 예, 얘기는. 예, 예.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입에 달고 다녔던 게 이른바 복권. 스테이터스코, 예. 현상 유지. 네. 이걸 입에 달고 다녔거든요. 예. 예? 특히 이제 이게 아시아 네. 관련해서. 근데 중국이 막 도전해오고 북한은 막 핵을 하니까 뭐 무슨 뭐 전략적인 내려에서 뭐 뭔가 북한을 망하게 하든 뭐 그렇지 뭐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든 이렇게 하고 근데 중국은 본격적으로 좀 압박하는 이런 구도로 갔던 관성이 있습니다. 네. 그 관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못 버려요. 그러니까 36년간이나 고위공직에 있다 보니까 네. 상원의원 했지, 뭐 주지사 했지, 부통령 했지. 너무 오래 사실 역대 공직을 최장기로 한 미국 내 신기록을 세운 네.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예컨대 보십시오. 케네디나 오바마 또는 클린턴 같이 공직 경력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나 어떤 적절한 경험을 축적으로 해서 바로 미래로 튀어간 맞으면 뉴 프론티어 형의 리더들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나 바이든은 아니에요. 네.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마치 세계의 유산을 잘 상속하고 관리하는 네. 이런 대통령 같아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좀 근데, 차이가 예. 있어요. 근데 워낙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예? 코로나, 경제 위기, 기후 네. 위기 이런 어떤 이른바 3대 위기로 불리는 것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막 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성을 유지했다가는 미국의 네. 추락은 더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본인의 재선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기조는 아마도 안보의 경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김종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국방비가 지금 이것저것 그러니까 미국 국가 안보에 들어가는 예산이 1조 달러가 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국방비만 하더라도 뭐 8천억 달러 육박할 정도니까 네. 이거를 그대로 냅두고선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어떻게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어떻게 그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런 건 이제 분명히 이제 문제식들이 존재합니다. 문제식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룹들이 있고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워싱턴에 아주 흥미로운 싱크탱크가 떴어요. 예, 그 싱크탱크가 굉장히 그 보수적인 재력가와 진보적인 재력가가 돈을 갖다 투자해갖고 싱크탱크를 만들었는데, 오호. 예, 그 싱크탱크의 핵심적인 기조가 자꾸 여기저기 가서 세계 경찰에 탈을 쓴 깡패 쓴 그만하고 이제 미국과 인류세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미국의 역할과 자원을 돌려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대북 정책 관련해서도 그 트럼프는 물론이고 바이든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해요. 네.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기류들이 나타나고 하는. 그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은 영어로 길게 돼 있어서 잘 모르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기류들이 전반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그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누가 되든지 간에 안보의 경제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한테 일종의 양날의 칼인 거죠. 네. 예.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 어려우니까 미국이 우리 어려우니까 이제 너희들이 더 많이 부담해. 돈을 부담하든지 역할을 부담하든지 아무튼 너희들이 더 많이 해. 예.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거는 트럼프 이상의 또 다른 갈치 내지 삥뜯기로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문제는 그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리더십이 있고
네. 또 하나의 어떤 세계 질서를 보는 어떤 우리 이런 세계로 같이 갑시다. go together. 네. 이런 어떤 설득력을 가진다면 거기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 이 매력이 있고 뭔가 설득력이 있는 그 힘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국제사회에 공공재를 내놓는다. 네.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또 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혼자만 사는 세상 아니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중국 무섭잖아. 엄청나게 지금 굴기하잖아. 우리 또 하나의 어떤 그걸 패거리로 나눠 가지고 장작 쪼개듯이 그냥 양진형으로 딱 쪼개서 요걸 갖다가 우리 나름대로의 뭐 정당 내에 꼭 정파가 뭉치듯이 이렇게 세계 질서를 상상하면은 이거는 사실상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국제사회에서 이제 중견국가 우리나라가 이 미들 파워가 된 또 성숙한 국가가 이제 세계를 향해서 우리도 공공재를 내놓고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뭔가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비전과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코로나와 기후 위기 시대에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대립, 그렇죠. 갈등으로 네. 점철돼 가지고 어떤 이런 데서 어떤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된 퇴행, 뭐 퇴행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겨우 현상 유지나 하는 이런 거라면은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트럼프를 또 그리워하는 우리 사태를 맞이하기나 되지 그래서 않을까. 오바마 때 전략적인 내놓아 그리고 적어도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 관련해서는 부시의 말기가 그립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지 부시 막 1년에 잘했어요. 아니 거기서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는 북한을 육자회담하고. 악의축으로 불렀다가 임기 막바지에 테러 저항에서 해제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육자회담하고 그래서 14 남북 공동 선언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미난 거는 부시가 퇴임하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외교정책 관련해서 다 개판쳤다고 욕만 하는데 내가 큰 성과를 낸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육자회담과 북미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토대를 닦은 거다. 네. 자기가 제일 외교정책에 잘한 얘기를 갖다가 그거다라고 이제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때 올려놨던 기억도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해서 노벨 평화상을 선불로 받지 않았습니까? 선불로 받았지. 예? 근데 임기 동안 핵 보유가 사실상 하나 늘어난 거예요. 그래요. 제일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했던 오바마는 이제 어음을 묻어내고 네. 또 예기치 않았던 저 깡패 조지고 부시던 조지 부시는 나름대로 또 뭔가 만들어 와. 네. 이런 식의 어떤 역설의 공간이 국제 정치 아니냐. 네. 그런 만큼 바이든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변화의 가능성. 네. 뭔가 가장 세계의 현상을 잘 관리할 것 같은 네. 관리자 이미지를 넘어서 우리 한반도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에 네.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불안한 공간 또는 어떤 우리가 두려움의 칼끝 위에 서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현상을 잘 타파해 줄 수 있는 변화의 어떤 에너지를 네. 좀 우리는 바라는 것이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좀 견인까지 해준다면 네. 그렇다면 앞으로 2년이 우리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네. 정말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남 탓만 해서는 안 돼요. 네. 과연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불가항력이었나?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 실수한 부분, 오판한 부분 이런 거 없는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여러 개 있었죠.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우리가 있었지. 방송에서 여러 차례 했지만 네. 지금 이제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이 가시화되면 첫 번째 관건 중에 하나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저는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9년도에 그렇게 상황이 꼬였던 결정적인 계기가 북한에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그 성의 표시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그거를 이명박 정부가 앞서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뭐 북한 급변 사태, 네, 김정일 얘기도 나오고. 김정일 유고시 네. 그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 연합군을 투입해 갖고 통일한다는 이런 내용까지 막 군사훈련을 포함시켜서 막 공개를 했잖아요. 네. 국방부에 원래 전차 장갑차가 옛날엔 궤도형이었어요. 네, 근데 이걸 차륜형으로 바꿔요. 네, 그 바퀴 달린 거. 네, 그게 뭐냐면은 왜 그때 그게 대량으로 구매 결정이 됐냐면은 북한의 안정화 작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산악에서는 바퀴가 못 굴러가요. 예. 이런 전차 궤도가 가는 거지.
그 궤도를 뜯어내고 이제 장갑차 차륜형을 많이 도입하자는 건 평양 시내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라크 안정화 작전을 모델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양상으로 하면서 아까 MB가 말로만 뭐 북한 곧 망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 우리가 그런 준비에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상당히 또 잃어버린 우리가 5년을 겪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황금의 역사를 소환할 때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김대중 클린턴의 조합입니다. 그렇죠. 예. 항상 한미 간에 엇박자가 심했는데 예.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예. 만 3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2년 좀 넘지. 그때 그 DJ 클린턴 예. 조합이 가장 좀 네. 환상의 조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페리 프로세스가 네, 나오고.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조만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뭐 몇 개월 안에 북한하고 새로운 협상의 큰 판이 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일단 지금 교착돼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섣불리 달려든다고 되는 일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는 뭐 우리를 마치 중재자라고 해서 어떤 우리 스스로 행동하고 운명을 개척하면서 자유로운 정신으로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중재자밖에 안 됐어요. 네. 북미 협상 기다렸다고. 그래도 기다려도 또 잘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도 헤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노력은 가상하지만은 우리 스스로를 비굴하고 나약한 존재에서 한계를 지음으로써 네. 더 나은 어떤 우리가 주변 정세를 주도하는 질서로 못 나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이 대북 정책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이런 진공 상태, 공백 상태에선 우리가 중심 국가로 이제 좀 나서서 네. 무슨 중재자니 촉진자니 이런 말 이제 그렇죠. 걷어버리고 네. 이제는 말 그대로 중견국가 또 중견국가 평화 외교 이런 걸로 우리 스스로 강해진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외교 정책으로 구체화해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좀 내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핵심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세 가지 방식이 크게 보면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미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그렇지만 그건 지금까지 잘 안 되었던 방식이고. 두 번째는 하다 말았고. 그 DJ 클린턴 때 있었던 한미 간에 더 나아가서 한미일 간의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를 통해서 공동의 안을 만드는. 근데 그 과정을 한국이 주도하는, 그죠? 네. 한국이 주도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육자회담 방식이 있었던 것이죠. 네. 예. 근데 이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보면 이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일종의 좀 네. 백지 상태에 가까운 이런 것이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방향의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저는 종전선언 얘기하는 것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년 2월 3월 아마도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한미 연합 훈련을 선제적으로 네.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중단, 취소 방침을 밝히는 것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보다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데 훨씬 더 실효적인 방식이다. 북한에 신호를 주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했는데 뭔가 그 신뢰 구축 조치 차원에서 연합 훈련을 중단하고 그거를 갖다가 한국이 주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작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남북한의 남북 정상 사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 종전선언에 관심 없어요 이미. 예, 관심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미 연합 훈련 중단 조치가 종전선언 추진보다 훨씬 더 실익 있는 선택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역량, 의지, 진정성 이걸 그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바로미터가 바로 제가 보기엔 이 훈련 여부가 될 것 같아요. 나는 다 100% 인정하는데 네.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될 것 같지가 않은 게 일단 지금 전시작전권 문제라든가 네. 또 정전협정 관리 그다음에 어떤 한미 연합훈련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양국의 정치 지도자의 의지가 관철됐다기보다는 군사 당국의 자체 논리에 종속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네, 네. 영역이에요. 네. 사실은 그 연합훈련이다 전작권이다 이거 몇 년 전에 다 합의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연간 계획을 짜서 오면 그러면 군인들은 자기들은 이거를 신앙으로 믿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이 보기에 좀 못마땅해요. 그러고 야 이런 건 좀 정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냐 이렇게 항상 민간에선 생각하는데 우리 역사적 경험을 보자고. 네.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네.
이 군사적인 당국간의 논리는 자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네. 예, 굴러간단 말이죠. 메커니즘이. 그리고 이걸 무시했다가는 또 정치인이 공격받는 네. 이런 면에서 그 정치와 군사의 경계선은 아주 엄격하게 여태까지 구분이 되어온 경험 그간의 경험을 네. 봤을 때 네. 그게 말처럼 쉽게 되겠냐? 그것을 뭔가 돌파할 수 있는 물꼬라도 일단 터서 네. 예,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저 같아도 그런 생각 똑같은 생각이지만은 현실이 문제라는 거죠. 결과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이 문제를 언제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야겠지만 제 말씀 제가 이렇게 이상주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더 군사 전문가니까 더 잘 네. 아시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 자, 우리가 전작권 전환만 놓고 보더라도 만약에 내년 봄에 군사훈련하고 또 뭐 8월달에 또 하고 네. 이러면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가 온건하게 가겠습니까? 그렇지. 예? 그러면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와 영내 환경이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안 하겠다던 군사훈련 계속해왔고 엄청나게 군비 증강해왔는데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 정부조차도 임기 내 환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 그건 뭐냐면 이러면 전작권 전환의 최적의 환경과 조건은 한반도 비핵화의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정전 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그러니까 방식을 선택해 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아마 내년 한미연합훈련의 선택력을 자,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만 토론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네. 예, 그 저기 제 생각엔 말입니다. 네. 가장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는 당사자가 북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대화해오던 트럼프가 어째 됐다고? 그러니까 러브레터만 28번 교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전략적 도발을 북한이 안 한 이유도 트럼프 체면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라진 공간을 북한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난 굉장히 당혹해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저기 내년 2, 3월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맨날 트럼프하고 러브레터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한국이 안중에 없었던 거 아니야? 네. 북한 입장에서는. 네. 문재인 너 끼어들지 마. 너 맨날 중매만 쓰겠다고 한 사람 아니야. 당사자도 아니라며. 이거는 우리가 미국하고 난 트럼프 네. 대통령하고 얘기할 거야. 마음엔 안 들지만 그래도 그쪽은 희망이 있어. 뭐 이랬던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구도가 바뀌는 거 아니야, 이제 삼각관계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정부의 역할이 무지한히 중요해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에 아마도, 우리가 예. 특사라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받을 리 없죠. 지금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는 구조에서 바뀐 게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뭐 특사를 받고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중요한 건 그런 그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사실 한반도 문제는 앞날을 전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뭐 북한의 전략적 도발, 뭐 핵실험이나 뭐 장거리 로켓 발사 이런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는데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도 지금 재해복구, 코로나 대처, 그 지금 위기에 빠진 경제 살리기 이런 게 좀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좀 그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안보 수요를 안 만드는 거거든요. 네. 예, 안보 수요를 안 만드는 겁니다. 음. 김정은이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2017년 그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에 대체로 보면 그 방향으로 쭉 왔던 거예요. 올해 들어서 그게 훨씬 더 가속화됐던 이런 그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이 뭐 핵실험, 뭐 풍계리 핵실험까지 다 폐기하는 상황에서 그 핵실험 어디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내가 보기엔 그래요. 자, 남북미 3국의 국방비는 일종의 가정으로 얘기하자면 사교육비 같은 거예요. 이거 학원에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교육비 안 쓰고 아껴서 저기 지금 요즘 전세 난민 많잖아요. 네. 전세 집도 옮겨야 되고 더 나가서 집도 사야 되고 내 노후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애들 교육시키는데 다 그냥 소진해가지고 네. 왜 이 교육 안 시키면은 남의 옆집에는 시키는데 이 경쟁 사회에서 혹시라도 뒤처지지 않을까 두려움 같은 거라고. 네. 국방비가 요런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살리는 돈이 아니에요. 국방비는. 근데 마구마구 늘어왔어요 지금까지. 북한은 또 그 많은 역량을 핵 미사일에 쏟아붓습니다. 사람들 굶어 죽어가면서 만든 핵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래 보니까 노후 준비는 언제 할 거고, 우리 가정 경제는 언제 살릴 거고. 네.
이게 집안이나 국가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 네. 그러니까 이 국방비라는 게 결국은 이 학교 교육 개선을 해서 우리가 경쟁 교육을 좀 지향하자 그러면은 누가 제일 혜택 보냐? 부모들이에요. 이제는 경제가 사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전두환 시대에 왜 그때 경제가 많이 성장했느냐 하는데 학자들의 재밌는 분석이 있어요. 뭐죠? 과외를 금지시켰다. 그때는 사교육비 지출이 제로였다고. 그렇죠. 거의 네. 없었죠. 예. 네. 그게 우리나라 중산층 형성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겨.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비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 근데 그걸 잘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전반적인 기조는 징역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 남 탓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좀 반성적으로 성찰을 해보자. 그렇지. 네, 이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네. 이것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미국의 그 대북 정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시점이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이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준비하자. 잘 준비하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선택이라는 게 무엇이냐? 네. 아까 제가 종전선언과 뭐 그 한미연합훈련 중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진영 논리 네. 또 뭐 그 좀 이렇게 자기 경로 경로 전송에 빠지지 말고 하나하나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왔다. 기회다. 네, 기회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둘씩 우리가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위기보단 기회다. 네. 긍정적 에너지로 돌파하자. 네. 좋습니다. 예. 앞으로도 뭐 이제 그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다뤄보겠습니다만 아무튼 미국이 뭐 트럼프가 재선이 되던 아니면 또 바이든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일어나던 미국의 대외 정책이 또 뭐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만큼 우리 또 평화로에서 네. 하나하나씩 좀 다뤄가는 알겠습니다. 그런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준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